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 논란뿐만이 아니죠. 현금 부자들만의 로또 청약 경쟁,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들과 집값 전망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부동산 10.15 대책이 시행된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큰데 우선 자세히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서울 반포동,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청약이 상당히 화제를 불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당첨만 되면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시세 차이 기대된다. 분양가가 얼마나 높은지 다른 시세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벌어졌는지 궁금하네요. 김인만 소장님, 네.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선호 지역인데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졌길래 지금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거죠? 네, 레미안 트리니원 같은 경우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우리 현충원 있잖아요. 동작구 현충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과 편의시설과 교육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1, 2, 4주구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3주구는 그 아래 남쪽에 방배동 쪽에 인접한 곳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분양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게. 전용 84 분양가가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전용 84 분양가가 27억이 넘습니다. 27억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용 84제곱미터. 네네. 그러면 27억을 두고 이게 저렴한가 비싼가의 논란이 첫 번째가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27억이 그러니까 어떻게 3.3제곱미터당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평당 얼마가 되는 건가요? 8천만 원이 넘는 거죠. 8천만 원. 8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와 이게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너무 저렴하다라는 또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주변 시세가 중요한데 이제 항상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주변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베일리가 그 신세계 백화점 쪽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데 2002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한강 뷰가 안 나오는 아파트가 한 67억 정도 합니다. 전용 84가. 84제곱미터가. 네. 근데 레미안 트리니원은 2006년 내년에 이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 연도가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더 신축 아파트인데 27억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보다도 더 저렴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이제 근처에 있는데 이 아파트는 2009년에 지었습니다. 2009년. 네. 그런데도 지금 5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신축 아파트가 이게 반값이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어제가 특별 공급일이었거든요. 특별 공급. 신혼부부라든지 신혼부부, 다자녀 이런 분들이 이제 특별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고 오늘은 이제 일반 분양, 가점제 대상이 나오는데 보통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젊은 층이 많겠죠, 아무래도. 젊은 층도 많고 신혼부부, 뭐 신혼부부도 이제 등급이 있으니까 신혼부부나 다자녀가 몇 명 되겠습니까? 많은 2만 3천 명이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87대 1이 특별 공급이 87대 1이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분양가가 27억. 그것도 우리 정부 규제로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현금이 25억이 있어야 되는데 25억 있는 사람이 2만 3천 명이 몰렸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원 소장께서 3.3제곱미터 평당 분양가가 8천만 원이 지금 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양가는 가장 높은 가격인데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는 이제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죠. 8,500만 원 정도. 물론 주변 시세의 절반이지만 분양가 자체로만 보면 최고인데 그동안 분양가도 참 많이 올랐네요. 그럼 어떤 추세를 지금 보였습니까? 얼마나 빨리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 허그 그 자료에 하면 2005년도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1,950만 원 정도 되고요. 서울은 이제 4,74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년 전에 한 3,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한 42%가 올랐으니까요.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원자재 가격은 최근에 뭐 좀 주춤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인건비. 또 하나는 이제 그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인명사고가 나면 전 현장을 다 스탑시키는 스톱해야 정도니까요. 뭐 이런 점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는 그 청약하시는 분들도 주변 시세하고 같거나 예전에는 우리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변 시세하고 같거나 아니면 좀 높더라도 청약이 완판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뭐 안전 환경 규제단 비용 대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 반포동 트리니원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비록 오르지만 시세보의 한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절반보다도 낮다. 낮다.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이번 10.15 대책으로 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되는 거죠. 이번에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러면 맞습니다. 25억 넘어가니까요. 25억이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못 하는 거네요. 못하는 건데 2만 3천 명이 청약을 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건데. 당첨이 되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든 뭐 내가 어떻게 마련을 하든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니까 물론 그중에 설마 내가 되겠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청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슈가 되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 신 교수님께서 분양가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앞서서 제가 레미안 포스티지 아파트를 살짝 말씀을 레미안 드렸습니다. 포스티지. 55억 얘기를 했는데 2007년이었나요? 레미안 포스티지 아파트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도 비싸다고 미분양이 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8,400 정도 나왔고 예. 시세로 보게 되면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도인가요? 2009년에서 지금 2025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3천만 원에서 1억 8천이면 6배 정도 올랐다. 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다. 10.15 대책의 대출 규제의 영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서 좀 대출을 줘가면서 청약하라고 좀 부추길 수도 없고 이런 현상에 대해 상당히 그 박탈감 뭐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후분양 아파트거든요. 트리니원이. 이게 그래서 내년 8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들을 맞춰야 되거든요. 25억을 마련해야 예,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말 현금 부자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런 게 지금 생긴 거거든요. 대출 규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주택은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대대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 청약에는, 왜냐하면 예,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청약을 하시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기존 주택 시장은 이제 그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어차피 로또라든지 또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것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3, 4년 기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실 시장에 잡아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남의 한 일처럼 되어버리면 이분들도 다시 또 기존 주택 시장으로 뛰어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약이라는 게 서민들의 뭐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대대적인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당첨돼도 현금이 없으면 청약을 실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청약 통장이 좀 뭐라 그럴까 무용지물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네, 그렇습니다. 최근 9월 청약 통장 가입자가 2,63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한 1년 만에 220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레미안 트리니원 고분양가는 아니죠. 로또 분양. 네. 일각에서 본다면 돈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고분양가일 수도 있는 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첫 번째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저렇게 나오면 나는 청약 통장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지. 그냥 네.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경쟁률을 보게 되면 저럼에도 불구하고 87대 1이 나왔다는 건 나는 될 수가 없겠다. 나는 신혼부부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니고 예. 청약 가점 점수가 높지도 않습니다. 예. 오늘 일반 공급 청약일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커트라인이 70점 이상 나올 거거든요. 70점. 야. 74점 정도 나오려면 세 자녀가 무주택 15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특별 공급도 안 될 것 같고
가점도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라는 절망이 듭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에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해지해야겠다. 이 돈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는데 예.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빠르게 더 빠르게 빠르게 해지한다. 하는데 또 예.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예. 우리가 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좀 예. 도와주거나 예. 임대 아파트 짓는 돈들이 주택도시 기금이거든요. 예. 그 주택도시 기금이 청약통장 납입 금액입니다. 네. 우리가 청약통장 납입한 돈으로 여러 가지 뭐 좋은 그런 데 사용을 하는데 가입자 수가 준다는 얘기는 그동안 납입한 돈을 찾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기금 고갈을 더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참 청약 통장의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15 대책의 대출 규제를 청약 시장에서만은 제한해 좀 풀어야 된다는 걸 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로또 경쟁이 가능한 거, 로또 청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아파트 분양가 이제 상한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상한제가 그렇죠. 시세보다 훨씬 더 낮게 정해지니까. 자, 이 상한제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해소를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해제를 하면 되는데요. 없애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이제 수단이죠.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이스 셀링이라고 해서 더 이상 높은 가격으로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일단 공급을 줄이고요. 그다음 가격을 이제 왜곡시키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공급을 줄이는 거는 주택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 금액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말라는 거는 원래 이제 분양가라는 거는 기존의 시세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4년 후에 가격이 4년 후에 가격이니까. 이기 때문에 예. 뭐 물가상승률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한 10%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걸 그 시세하고 이제 분양가의 차익 부분을 예전에 이제 채권 입찰제 같은 걸로 환수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아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희망인데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트리니원 같은 아파트는 상위 1% 아파트고요. 예,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서민들이 희망을 꺾는 거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상한제 가격 규제를 풀기가 푸는 거는 어렵다. 쉽지는 않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원래 하는 목적이라는 거는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전체 주택 재고에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한 1% 내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격이 많이 오르는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본다 그러면 0. 몇 %일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낮다고 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전혀 이제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보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낮았던 분양가가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되면 재가격을 찾아서 뭐 50억, 60억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대로 로또 청약이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여러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15 부동산 대책의 여러 가지 효과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 중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이제 금지되는 내용도 포함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지역, 그게 목동과 여의도에서 상당히 거래 당사자들이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데 이게 왜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면 한마디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거래가 전면 금지가 되고요. 네. 재개발 아파트들은 관리 처분이 나면 금지가 되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아파트나 주택을 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계약서를 쓰지를 못합니다. 이게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허가가 나와야만 유효가 되기 때문에 매매 예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요. 매매 예약서. 네, 가계약금을 넣습니다. 예. 넣고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넣습니다. 예. 넣고 허가가 나오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사이에 11호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걸릴 수도 돼버렸다.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 구제를 해주려면 계약을 한 분들은 인정이 됩니다. 11호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구제가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왜? 토제 때문에. 매매 예약제만 쓴 사람들. 그렇죠. 예약만 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중간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요. 예. 이게 출구가 없는 게 그럼 지위양도 금지가 걸리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번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조합원들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개만 받습니다. 한 입주권. 개만.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네. 본의 아니게 한 채만 나오는 거잖아요. 나머지 두 채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감정 가격으로 시세보다 낮게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 팔 수가 없는 거죠. 지위양도 금지에 걸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 예측 가능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이게 갑자기 서울 전역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럼 조합원들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조합 사업 속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게 동의율이잖아요. 예, 동의율이죠. 반대합니다. 아, 그게 우리는 사업 진행되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되니까 우리는 반대할래라고 해서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게 되고 예. 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부작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도 예.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선을 그어주고 혼란스러운 걸 빨리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될 텐데 또 행정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무슨 결론을 한번 내는데 그 그렇죠. 사이에 그 가입자도 조합원들만 속이 타들어가겠네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도 매매 예약서 쓰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도 공식적인 답변이 안 오니까 계약을 무효로 해야 되는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갈팡질팡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집값 동향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15 대책으로 뭐 거래가 뚝 끊겼기 때문에 이러면 대상 지역은 뭐 거래가 심 교수님 뭐 한 5분의 1? 80% 줄었어요? 80% 줄었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면 10월 이제 전반기죠. 15일 이전 같이 거래된 거하고 이제 16일 이후에 거래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8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 예. 뭐 거의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있어야 그 가격이 시장 가격의 의미를 가질 텐데 거래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줄기 때문에 가격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규제 지역의 바깥에 있는 곳에 뭐 풍선 효과 얘기가 좀 나옵니다. 경기 구리, 오산,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정말 이 정도의 가격이 좀 들썩입니까? 예. 그 집주인분들은 호가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찾는 분들이 일단 많습니다. 여기요? 그게 뭐 지방의 자산가 분들도 사실은 찾으시니까요. 예전보다 수요는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풍선 효과가 어쨌든 강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풍선 효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일자리가 좀 늘고 그다음에 교통 호재가 좀 확실한 곳 중심으로 해서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이제 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권성구라고 수원에 이제 지정 안 된 데가 있는데요. 수원구, 권선구. 예.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은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풍선 효과 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또 지방광역시 자체도 거래는 꽤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던 10월 전반기하고 후반기 비교를 해보면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분들이 내려가셨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지방 같은 경우도 주거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지방은 아무래도 그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좌우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럼 지방에 사실은 조금 지방은 워낙에 그동안에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조금 온기가 스며드는 것도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온기가 조금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게 전체가 퍼진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많이 샀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인구 소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산이 있는 분들,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은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끼고 샀는데 이제 서울 전역이 다 묶였잖아요. 예. 경기도도 12곳 주요 지역들이 묶이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방 자산가가 아파트 하나 투자하겠다고 이사를 가가지고 서울에 거주할 수는 없게 되니까 그냥 부산 분들 같은 경우는 해운대나 광안리에 그냥 아파트 하나 사자 좋은 거 이런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는 수요가 예. 뻥 대신 닭으로 그 지역에 랜드마크 좋은 아파트를 사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원에도 몇 개 구가 있을 텐데 특별히 권선구가 뭐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어떤 나머지- 호재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쪽에? 나머지 지역들이 다 규제 규제가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묶였거든요. 전형적인 북구선 권성구만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수원 같은 경우는 영통구도 있고 어. 영통구는 이제 광교 신도시가 있으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가 됐는데 규제됐고. 이번에 팔달구하고 장안구도 묶였거든요. 안 올랐는데 묶였고 권성구는 빠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권성구가 빠졌네라고 빠졌네? 해서 사려는 분들은 권성구로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도 없고 대출도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에 사겠다는 왜냐하면 건데. 강남 같은 경우는 뭐 2억으로 규제를 해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수원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70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40%로 줄어들거든요. 예. 그럼 현금 2억 있는 사람이 기존에는 뭐 70% 대출을 받게 되면 6억 아파트면 4억 2천을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2억 4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권선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사려면 다른 지역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규제 지역, 지역 대상을 놓고 사실 요 문제가 지금 풍선효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규제 예. 지역 선정에 사용된 통계를 인위적으로 선택적으로 골라서 규제 지역을 결정했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행정 소송까지 하려고 그런다는데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이 13일입니다. 예. 13일인데 그때 이미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부동산원 통계를 받긴 했어요. 받긴 했는데 이걸 이제 공표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그 시점에 입장이고요. 13일 시점에 예.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번에 뭐 그거 문제를 제기한 의원인들이 개혁신당인가 뭐 그쪽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쪽 이야기는 어쨌든 행정행위라는 것은 효력 발생 시점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10월 16일이거든요. 효력 발생 시점. 그럼 그때는 이미 통계를 볼 수도 있었고 공표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통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이 포함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8월 달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행정소송으로 가봐야 될 건데요. 아마 행정소송은 되게 깁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그러면 부분도 있고요. 9월 통계를 사용했더라면 이번 규제 지역에서 포함되지 않아야 될 동네가 조금 있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억울하게 지정된 곳들, 뭐 노도강이라든지 노도강. 금강구 지역들은 9월 통계를 적용을 했다면 빠지는 거고요. 적용되지 않으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게 한 달 통계를 넣고 안 넣고가 그냥 행정적인 어떤 다툼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억울하게 적용이 됐느냐, 합당하게 적용이 됐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역 주민들은 조금 부글부글 하겠네요. 이 지역 통계를 주민들 보면. 반응은 분위기가 제가 며칠 전에 상계주공에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네.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말 잘못하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갔는데 이제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상계동 같은 경우 노원구죠. 2년 동안 실제로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계만 보지 말고 이게 통계의 착시라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 반평균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보니까 제가 실제로 실거래 가격을 보니까 2년 동안 거의 제자리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토지거래가 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예. 그 분노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규제가 적용이 되냐. 그럼 억울하면 적어도 명분이 있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조차도 지금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한 달 사이를 두고 예. 적용이 된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저는 3개월이고 다 좋은데 적어도 현장 실사도 가보고 왜냐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임장도 가보고 실거래 가격도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네. 6, 7, 8월 통계만 보고 쉽게 이렇게 결정한다는 건 예.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현실에서 넘어서서 정치 공방으로 번져서 상당히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맺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집값은 안정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공급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정부가 또 공급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는다고는 또 합니다. 그런데 네. 공급 대책이라는 게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맞습니다. 공급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서리균 대책을 자꾸 발표하는 거는 시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97 대책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97 그래서 공급 대책 저도 발표 후에. 깜짝 놀란 게 지금까지 무슨 대책이 발표되고 가격이 오른 적은 없거든요. 네. 대책이 발표되면 그래도 한두 달은 그래도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건 저는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97 대책에서도 저기 착공 연도가 2030년입니다. 그럼 이 정부 동안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서울이고 2026년부터 28년까지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지금 하고 있는 규제들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못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성과도 없었던 공공 재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인식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임원 소장님 혹시 좀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을까요? 이런 공급 불안 심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획기적인 해결책이 있었으면 이미 정부도 했겠죠. 그래서 쉽지 않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섣부른 대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추가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마음은 국민의 마음에 있잖아요. 앞으로 공급이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데 972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고 12월에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 또 알맹이가 없네라고 하면 급격하게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서 예. 정책에 대한 불신, 이제 각자 도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설픈 대책을 발표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국민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또 불신이 좀 쌓일 수 있다. 역시 부동산 문제는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정말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참 어려운 과제라고 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